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동주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2019년도에 시행된 550채 국립외교원 지역인재 7급 헌법시험의 기출 분석을 통해서 향후 시험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핵심 기출해설 특강입니다. 일단 이제 이번 550채 시험으로 통칭하도록 하죠. 약칭해서 550채 시험이라고 하겠습니다. 550채 시험에서 이제 일반적인 출제 경향을 좀 분석해 보자면은 처음 이제 시행 초기부터 좀 고유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550채 시험은 헌법 이수의 시험으로 마련되었고 또 행정 분야의 적격자를 이제 뽑는다는 시험. 그래서 국회 분야, 보건 분야의 이제 공직자를 뽑는 다른 시험들과 구별되는 이제 고유한 영역을 갖고 있다는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됐을 때 좀 고유성을 갖는 것들은 당연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 고유성으로 인해서 이제 향후의 발전 방향을 바로 이제 분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2017년도에 시행된 시험에서는 헌법 조문의 출제 비율이 55%에 이르는 압도적인 출제 비중을 가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또 지문의 출제 수준들도 상당히 이제 아주 그 단편적인 출제가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뭐 변별력이나 혹은 이제 그 제도의 실효성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는 이제 분란도 있었어요. 2018년도 시험에서는 그에 따라서 이제 헌법 조문의 출제 비용이 살짝 이제 누그러졌는데 다만 이제 부속 범죄의 출제 비율이 아주 증가했죠, 그죠? 그러면서 또 지문의 수준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체감 난도가 상승하는, 그로 인해서 또 약간의 혼란을 초래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2019년도에 치러진 시험에서는 이제 헌법 조문은 아주 적정 수준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22% 정도 수준으로 이제 떨어졌는데, 이 부속 범죄율이라 판례 비중이 이제 더 증가해 버렸죠. 그래서 부속 범죄 같은 경우는 뭐 41%, 그 다음에 이제 헌법 판례 같은 경우가 이제 33%의 출제 비중을 가지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이제 변모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제 있을 시험들이 이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바로 잡아내기는 쉽지 않은 고유성들을 갖고 있는데, 다만 그래도 검증된 실효성 같은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일반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경향들, 다른 헌법 시험에서 출제되는 경향들을 이제 고려하자면 일반적으로 이제 판례 시험화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객관적 정보인 판례들을 기반으로 하는 시험들이 주되다라는 이제 일반 출제 경향에 비추어 봤을 때 헌법 조문의 출제 비중은 지금 수준이 아주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 뭐 20%대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부속 범죄의 비중은 다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조문들 위주로 해서 헌법 사항에 직결되는 이런 조문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좀 다운될 것 같고, 이제 일반적인 출제 경향에 이제 부응해서는 이제 판례의 비중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뭐 최신 판례를 포함해서 리딩 케이스가 되는 이런 판례들을 이제 면밀하게 공부하는 과정들이 아주 일반적인 과정이지만, 이제 그런 이제 일반적인 학습 과정을 검증하는 이제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 그런 일반적인 경향 범주로 이제 접근해 가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일반적인 출제 경향을 전제로 해서 이번 이제 19년도 시험에서 나온 구체적인 지문 사항들을 해설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는데요. 모든 지문들을 다 면밀히 보기는 시간 관계에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핵심 기출 사항들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가볍게 스킵하듯이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료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1번. 세금의 사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된 사용의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지문인데, 맞습니다. 이거는 행정도시법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법률을 만들려고 했다가 위헌 결정이 나니까 수도를 통으로 옮기지 못하고 이제 수도 기능 중에 일부라도 이관을 해보자. 그래서 일부의 기능 이관을 의도하는 행정도시법을 다시 만들게 되는데, 그 배에 관해서는 이제 허마 사건에서는 각하, 헌바 사건에서는 이제 합헌 결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를 이전하는 내용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선례에서의 위헌 결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행정도시법은 살아남았고, 그게 이제 세종시를 만드는 이런 계기가 되었죠. 그 행정도시법 사건에서 국민들의 세금 사용에 대한 어떤 구성력이 있는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수도를 이전하니 많이 하면서 세금을 탕진한다, 국고를 낭비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권 침해로 주장을 했었는데, 우리 헌재가 그런 기본권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이제 볼드 처리된데 보십시오. 우리 국법상 조세의 효율성과 타당한 사용에 대한 감시는 국회의 주요 책무로 되어 있다. 그래서 헌법으로부터 유래하는 각종 이제 체계들을 보면은 국가의 재정 권한은 일반적으로 이제 국회의 권한으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다가 또 대의제 원칙의 의미가 보면 대표로 선출된 이후의 문제들은 대표에게 자유로운 그 활동이 보장되는 자유임 체계로 이해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들을 통해서 운영되고 통제되기를 이제 전제하고 있는 우리 이제 조세 통제권의 이제 설정 이런 취지를 가지고 볼 때 국민들이 이제 세금을 냈다면 세금을 낸 이후에 대표들의 그 관리 체계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구속력은 없다라는 게 우리 판시였어요. 그래서 그 맨 마지막 두 줄의 볼드 보시면 재정 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 권리라고 이제 기억하시고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뭐 기본권 침해 주장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에 요건을 못 갖추는 이런 쟁점이 설치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지문 보시면요.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이나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서 그 위임의 요건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돼야 한다. 네, 타당한 설명이고요. 첫 줄 맨 앞에 보시면 이제 조세법규, 대표적으로 또 침해성이 좀 비슷하게 고려되는 것들이 이제 형사처벌법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각종 조세법규나 처벌법규 이런 것들은 국민의 그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적인 국가자용 중에서도 제한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더 엄중한 관리가 요구된다라는 이제 판시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이제 조세 영역에서는 조세 법률주의, 이런 이제 조세는 법률로서 관리된다, 국가 대표를 통해서 관리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철되고 있는데. 그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이 보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형사처벌을 규율하는 죄형법정주의 내용과 거의 똑같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주 엄격 관리, 엄격 적용의 법률을 구현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조세법률주의는 그 납세 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 의무자 등, 쭉 뒤로 가죠. 등의 모든 과세 요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 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를 규정해야 한다는 과세 요건 법정주의를 내용으로 한다. 네, 조세법률주의 핵심 사항입니다. 과세 요건이나 부과징수의 모든 과정들이 법률로서 정해질 것, 법률로서 관리될 것. 이게 이제 법정주의라는 표현이죠. 네, 그래서 조세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 실효된 법률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해 과세의 근거로 삼는 것은 관련 당사자가 공평에 반하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 이게 틀렸습니다. 반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첫 줄 맨 앞에 실효된 법률 조항이 키워드예요. 실효, 이미 효력이 상실되고 없는 법 조항을 있는 것으로 전제해서 그에 관한 구체적 의미를 확인하는 작업들은 결국 입법의 확인이 아니라 입법권의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입법권은 헌법상 국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입법 창설은 국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기관들이 이걸 이제 해석을 통해서 그 입법을 창설하는 것들은 월권이거나 권력 분립의 이제 위반, 권력 침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현재는 실효된 법조항, 이제 이미 효력이 상실되고 없는 법조항을 있는 것으로 의제해서 뭐 어떤 새로운 해석을 가미하는 것들, 이렇게 생성하는 것들은 결국 입법권의 행사의 실질을 가진다라고 해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로 가보죠. 네, 국회위원회 제도에 관한 설명인데요. 위원회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우리 국회법에 보면은 국회의 이제 고유한 기능이 심의 기능과 의결 기능이에요. 심의하고 의결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이런 기능인데 그 두 가지 기능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국가 과제가 아주 증폭된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가 모든 사항들을 다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보다는 기능을 좀 분배하는 것들이 타당하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도출된 게 위원회 제도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제도가 도입돼 대부분 나라에 다 도입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원회가 심의를 중심으로 하고 결론, 종국적인 결론은 본회의에서 담당한다. 이런 이제 기능 이분화 내지는 기능 분배가 우리 국회법에 이제 규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위원회의 중요한 기능, 국회의 이제 의안 심의 기능을 이제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 기능 담당하는 이제 조직의 구성, 운영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1번은 주로 정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상임위원회가 분과별로 이제 맡고 있는 업무들이 이제 다르겠죠. 법제사법위원회, 뭐 지금 시험에 나왔던 정무위원회, 뭐 국방위원회, 환경위원회, 저마다 상임위원회들은 이제 상설적인 분과 업무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주 간혹 나오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오지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잘못 오지문으로 출제되기 힘들고 정지문으로 이제 양념처럼 가미되는 이런 형태로 생각하니까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재출제의 가능성도 아주 떨어져요. 자, 그다음에 2번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국회의장이 행한다.
요거는 4번 지문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4번.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위원회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교섭단체가 결부되는 조항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거는 교섭단체 제도의 취지 때문이거든요. 교섭단체 제도는 우리 국회법에 마련되고 있는 제도인데 20인 이상의 이제 의원 수를 갖추게 되면 어떤 뭐 해당 정당이 단독으로나 혹은 여러 정파가 합쳐서 어떤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교섭단체의 취지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 명 되는 이제 합의체 기구의 이제 효율적이고 신속한 운영을 위해서는 그들을 어느 정도 집단화시키는 것들, 개별 의원들을 집단화시키는 것들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고안된 것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섭단체가 이제 등장하는 조문사항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합의체 전원의 어떤 원만한 합의 배경, 이런 이제 절차 민주주의적인 합의 배경이 요구되는 이런 어떤 조직 구성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섭단체가 그 존중되는 이런 조항 체계가 이제 성립돼요. 그래서 이제 그 조문을 4번, 2번 순으로 읽어보시면 타당합니다. 자, 그래서 2번 해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조문 보십시오.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대표 의원의 요청, 원내대표라고도 하죠, 그죠? 예, 교섭대표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개선한다. 그러나 이제 어느 교섭단체도 속하지 않는 나홀로 의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의장이 단독으로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충적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교섭단체의 어떤 지지 기반이나 합의 기반 이런 것들을 왜 이제 이 사안에서 요구하게 될 것인가 했을 때 이 상임위원회 구성 자체가 다양한 이해가 상존하는 이제 문제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정파들 간에 상임위원을 이제 구성하는데 어느 정도 참여도를 가지는 거가 결국 국정에 자신들의 어떤 그 정견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힘과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 상임위원회 구성은 정파들 간의 이해 충돌 내지는 다양한 이해 상존의 문제가 가미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만한 합의체 전반의 어떤 그 합의 기반 이런 것들을 이제 조성할 때 절차의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즉 절차 정당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교섭단체의 존중 취지가 가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섭단체의 존중이 고려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문이고 이건 아주 빈출이에요. 각종 시험에서. 그래서 이번에 해설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조문 체계만 이제 잘 숙지를 하시면 대부분의 뭐 관련 시험을 이제 다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로 다시 올라가시면 이제 3번인데요. 정보위원회는 소관사항을 분담 심사하기 위해서 상설 소위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 제도, 위원회 제도 전반과 관련해서 이번에 2019년도 4월달에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졌거든요. 특히 이제 소위원회 제도 활성화 취지에서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해설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이제 입법 현황인데. 그 20대 국회의 후반기 국회의장인 문희상 의장이 제안했던 국회 혁신 그 법안 제1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이제 별칭을 달고 있는데 거의 얼마 전에 4월달에 개정됐어요. 여기 이제 7월달부터 이제 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행되게 되는데 일단 3번 해설에 담겨져 있으니까 들어가 볼까요? 3번 해설의 그 중간쯤 가보세요. 네, 괄호에 2019년도 7월 17일 시행 이렇게 이제 체크되어 있는데 이제 이 지금 이제 개정된 내용은 시험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시험 지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 3번의 지문처럼 외우고 계시면 안 돼요.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3번 문제를 다시 보세요. 네. 19년도 개정 전에는 4월 개정 전에는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만 상설소위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소위원회를 또 그 중에서도 상설로서 이제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보위원회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 좀 비교가 필요한데 정보위원회는 이제 국가 기밀 사항들을 다루기 때문에 정보 기밀, 국가 기밀 이런 것들은 다루면 다룰수록 누설될 위험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심의의 단계나 취급의 단계들을 좀 축소하려는 이런 경향들이 있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소위원회 제도가 너무 위축돼 있고 활용되지 못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일하는 국회를 이제 의도하고 또 소위원회 제도를 이제 활성화시키려는 이제 개정법의 취지에서는 이 정보위원회를 제외하는 규정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정보위원회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회가 상설 소위를 필요하면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을 시험에서는 3번 지문처럼 대응하시면 안 되고 정보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회가 상설 소위를 둘 수 있다라는 이제 의미로 대응을 하셔야겠어요. 해설에 가보시면 자 중간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이제 개정법 내용을 봅니다. 그 위원장,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지금
국회 운영을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그 소위원회라면 그 수요일에서 옛날에는 수요일에만 이제 모이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제는 수요일뿐만 아니라 목요일에도 모이도록 회의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확대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위에 이제 실려 있습니다. 취지가.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십시오. 자,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 심사하기 위해서 상설 소위를 둘 수 있다. 예, 요 문장에 집중합니다. 맨 앞에 위원회 체크해 볼까요? 예. 예전에는 괄호로 정보위원회는 제외한다. 이런 이제 규정들이 있었는데 그 괄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위원회가 필요하면 상설 소위를 둘 수 있도록 원하면 둘 수 있도록 자율화시켰습니다. 이 이제 상설 소위 제도가 90년대 초반에 국회의 어떤 기능 실현을 위해서 이제 도입된 것인데 네, 도입이 되는데 처음에는 임의적 설치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자율화 규정으로 도입이 되거든요. 자율화를 보장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좀 더 강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 소위원회 제도가 보면 가장 이제 심의의 초기단 말단이죠. 가장 최소단이 이제 심의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제 심도 깊은 심의를 하는 것들이 이제 국회 기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보면 상임위원회 제도와 소위원회 제도, 특히 이제 상서소위원회 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상서소위 제도를 지금 이제 도입하는 이런 취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자율화였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좀 의무화로 바뀌어요. 그래서 세계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라. 이렇게 의무화로 바뀌었다가 또 자율화로 바뀝니다. 또 자율화로 바뀌었다가 요게 이제 지금 우리 지문에 나왔던 현행법의 내용이고 자 여기까지 현행법이에요. 현행법. 근데 이제 2019년 4월 이제 개정,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법에 따르면은 이제 이 자율화를 기반으로 하되 다만 이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화에서 활성화로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게 이제 곧 시행된다. 요 취지를 아시고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르면 이제 정보위원회도 상설 소위를 둘 수 있습니다. 네, 그 점을 이제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해결이 다 됐네요. 네,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진지한 윤리적 판단과는 관계없는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것인가의 고민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양심의 개념을 잘 파악하시면 돼요. 양심은 우리 현재가 인격적 가치 판단이라고 정했거든요. 자, 양심 개념. 우리 헌재에 따르면 인격적 가치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가치 판단, 즉 평가적 요소를 가져야 되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격에 기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 관련성이 없는 인격 그 기반과는 무관한 이런 어떤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가치 판단 요소, 밸류의 요소를 갖고 있더라도 양심으로서 보호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진지한 내면의 소리 이런 이제 인격에서 근원하는 진지한 가치 판단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볼드로 내려가 볼까요? 1번에서 보시면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할 것인지 거부해야 할 것인지 그 상황에서 고민해 봐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고민은 성과학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이라 할 수 없다. 인격에 기반을 두는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내 인격 전반이 허물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격에 기반을 두는 어떤 가치 판단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양심 개념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2번으로 가시면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은 법질서와 도덕에 부합하는 사고를 가진 다수의 양심을 의미한다. 다수 틀렸네요. 소수의 양심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제 2번 해설로 가보시면 얼마 전에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조항에 대해 처벌과 관련해서 병역법 조항과 관련해서 이제 특히 이제 병역 종류 조항에 집총을 무조건 강제하는 병역 종류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죠. 그때 이제 나온 논리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양심의 개념으로 이미 존재하던 내용인데 다시 확인이 됐어요. 자, 이번 해설에 볼드로 가보십시오.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은 법질서와 도덕에 부합하는 사고를 가진 다수가 아니라 이른바 소수자의 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어요. 소수자.
그 위에 이제 내용이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다수파들은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리에 따라서 자신들의 양심이나 자신들의 의지를 이미 제도로서 구현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다수파를 위주로 하는 그 제도에 복종하고 싶지 않은, 복속되고 싶지 않은 그 일단의 집단들이 주로 자신들의 양심을 주장하거나 하는 것들이 주된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일반적으로 양심의 문제, 양심의 침해 같은 것들은 소수자의 양심과 관련이 있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로 가죠. 법률 해석에 따른 의견이 있는 경우와 같이 개인의 인격 형성과 관련성이 거의 없는 의견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네, 일단 첫 줄 맨 앞에 법률 해석 체크해 보시고, 그러나 이제 그게 좀 애매하더라도 그 줄 뒤에 인격 형성과 관련성이 거의 없는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말인데요. 법률 해석에 관한 어떤 판단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인격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요구하는 명령이나 어떤 금지 사항에 어떤 배치되는 어떤 문제 사안에서 이 법에 내가 위반되고 있는가, 위반되지 않는가, 이런 위법성 여부의 판단이나 이런 이제 법률 해석에 관련된 이제 판단들은 자신의 인격과 관련된 게 아니죠. 존재하는 이제 법 제도와의 그 관계 판단이지 자신의 내면에 고유한 인격의 기반을 두고 뭐 그것이 뭐 나의 그 윤리적 결정을 침해한다 뭐 이런 의미의 이제 판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인격 형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법률 해석에 관한 이견이 있는 그 경우와 같이 자신의 인격 형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떤 판단 문제는 역시 양심의 개념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판소를 봤듯이 양심 개념은 인격적 가치 판단으로 정의하는 게 판례라고 했어요. 인격적. 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 실현의 자유는 법 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네, 요거는 이제 내재적 무한계설이라고 합니다. 양심의 자유의 제한이나 종교의 자유의 제한, 공이 우리 그 통설과 이제 판례가 내재적 무한계설을 취하는데요. 네, 순전히 이런 권리들은 일단 체계가 내면으로부터 형성된 것들을 외부로 표출할 수 있는 이런 정 과정들을 담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순전히 내면적 사안 이런 것들을 국가가 이제 속성상이에요. 속성상 국가가 신도 아니고 내면을 들여다보고 터치하고 이런 것들이 속성과 결부되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순 내면에 머무르면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 충돌, 이해 충돌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보다는 이제 기본권의 보장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부로 표현될 때만 규제되면 족하다고 봐요. 그 결과 내재적 무한개설 내지는 내면적 무한개설을 일반적으로 이제 채택하는데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지문을 보시면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 실현의 자유는, 자, 양심 실현 체크해 봅니다. 요거는 양심을 형성하는 내면의 과정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양심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양심적 병역 거부 이런 것들이 이제 양심 실현의 자유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그 어떤 그 사회적 다수나 이제 다른 어떤 이견을 가진 집단들과의 이해상충, 이해충돌, 사회 충돌이 예정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조화로운 법적 구속, 법적 제한이 예정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줄 보시면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네, 맞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입니다. 일단 1번처럼 이제 직업의 개념과 함께 직업의 개념을 이제 구현시킨 이제 사례 유형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 문제가 아주 빈출이에요. 일단 1번 지문을 보시기 전에 해설로 먼저 가볼까요? 해설 첫 줄.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 보장 대상인 직업 개념을 먼저 설정하는데요. 첫 줄 뒤에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생활이 키워드입니다. 생활 수단성, 그 다음에 계속적인 소동활동이어야 합니다. 계속성, 계속. 그리고 그러한 내용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종류나 성질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생활수단성과 계속성 이 두 가지를 직업 개념을 파악하는 이제 징표로 삼고요. 우리 현재는 다만 종류나 성질을 따지지 않는다. 이게 예전에 이제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계 다수설은 공공무해성이라는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에 해가 되는 직업까지도 보호될 수는 없다. 이런 취지로 이제 뭐 주장을 하는데 일면 타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가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그럼 공공의 유해하도 보장된다는 뜻인가 이런 논란이 있어 왔는데 우리 현재가 그 성매매 처벌법 조항에 대해서 이제 합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성판매 행위는 사회 유해성과는 별개로 변론으로
그 성판매자 입장에서는 생활의 수단이 되고 계속적인 어떤 그 직업 활동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보호되는 직업의 개념에 속한다라고 했어요. 그 결과 그 성판매 행위, 즉 사회적으로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유해하다 볼 수 있는 성판매 행위도 직업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현재 판례는 다수와 다르게 공공부의성은 요건으로 하지 않는 판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요한 이제 개념 분석들이 전제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의 지문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계속성, 생활수단성 이런 것들을 이제 접목시키는 이제 그 유형들, 예, 직업의 이제 유형들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예, 읽어서 쭉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속성이란 것도 뭐 영구성이나 뭐 항구성을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좀 일시적인 것들도 계속성의 범주에 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계속적 행사의 의지만 있다면 그게 영구적이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갈게요. 직업 수행의 자유는 직업 결정의 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침해 정도가 적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 규제가 가능하다. 직업의 자유의 내용 중에 일부는 좀 더 넓은 법적 규제가 가능해진다. 제한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항목을 잘 설정해야 되죠. 첫 줄 다시 봅니다. 직업 결정의 자유에 비해서 직업 수행의 자유는 이라고 해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직업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로서 논의되는 단계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네, 한계 논의로서 이제 단계 이론이 우리 현재 판례를 통해서 통설을 통해서 채택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제한의 단계를 나눠요. 그래서 직업의 자유를 이제 제한하는 어떤 그 수준, 제한의 수준을 정도를 가지고 1단계 제한부터 3단계 제한으로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제한의 강도, 제한 강도에 따라 심사밀도를 가중시키는 과잉금지 원칙이나 이런 유연성 심사 기준을 적용할 때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런 이제 심사밀도를 차등화시키는 이론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수준의 제한이 이제 수행의 자유의 제한이에요. 그래서 결정은 자유롭고 내면적 결정은 자유롭고 그 결정을 실천하는 이런 수행 과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이 훨씬 이제 가장 약한 수준의 제한이고 그 다음에 애초 이제 근원적인 결정 과정을 이렇게 규율하는 제한들이 더 강력한 제한이기 때문에 그들 간의 이제 그 심사밀도가 달라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직업 수행의 자유는 가장 약한 자유의 단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규제 가능성이 열린다. 이런 표현들은 단계 이론에 적합한 표현입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가죠. 소주 판매업자에게 자도 소주 구입을 강제하는 자도 소주 구입 명령 제도. 자, 이거는 그냥 뭐 결론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두 줄에 앞에 보시면 뭐 적합한 수단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과잉금지 판단의 어떤 일부 항목을 묻는 것 같은.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부터 법익의 균형성까지를 판단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그 해당 항목들이 그 위반 사항의 그 해당 항목들이 좀 차이 날 수 있죠, 그죠? 주로 보면은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 등을 못 갖춰가지고 위헌 나는 사례가 주류인데. 또 그 위헌성이 아주 농후한 어떤 사안에서는 목적의 정당성부터 없다든가 수단의 적합성 단계가 충족되지 못하든가 해가지고 더 완화된 심사 기준에 의해서도 위헌 판단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어요. 공부하실 때.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 구체적인 그 위헌으로 판단된 분야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결론 문제예요. 두 줄 뒤에 보시면 소주 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도 소주 구입 명령 제도는 위헌 난 사례입니다. 위헌 나왔기 때문에 침해한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분석적으로 보지 않고 결론 위주의 대조만 하시면 충분하겠는데 3번의 해설로 가시면은 그 볼드 처리된 게 주된 쟁점입니다. 그래서 자도 소주 구입 명령 제도가 도입된 취지가 그 옛날에 그 진로 소주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대기업의 소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그 홍보망을 가지고 전국적인 홍보를 막 단행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전국에서 이제 진로 소주를 찾는 이런 이제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 지역주들이 그 망하는 지경에 이르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대기업에 의한 그 시장의 독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자도 자기 지역에서 나는 소주를 그 해당 지역의 판매업자들이 50% 전체 구입의 50%를 강제당했어요. 구입을 강제당했었는데 이게 이제 지역주의 이제 보호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장치였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볼드 가볼까요? 자, 주세법의 구입명령 제도는
전국적으로 자유경쟁을 배제한 채 지역 할거주의로 자리 잡게 되고 그로써 지역 독과점 현상의 고착화를 초래하므로 독과점 규제란 공익 달성에 적합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 라고 해서 위헌인데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의 전국적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지역적인 독과점, 자도 소주를 유효 경쟁 체제의 어떤 기본 메커니즘을 벗어나서 너무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역적인 독과점을 초래하고 있다. 여기 이제 위헌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독과점을 막으려고 하면 이제 유효 경쟁 체제를 성립시키는 것들이 시장 경제, 자유 시장 경제의 근원적인 모습인데 그걸 또 독과점으로 때려 막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수단면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헌난 사례예요. 전국적 독과점화 방지를 위해 지역적 독과점을 초래하는 것은 즉 독과점을 독과점으로 막는 것은 타당한 논리가 아니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네. 그다음에 4번으로 가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일정률 또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이른바 청년할당제는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위헌이 아닙니다. 합헌 나왔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요. 대표적으로 피차별 집단에 대한 이제 보존 조치로 적극적 평등 조치 이런 것들이 헌법적 논점인데 적극적 평등 조치가 일단 맞느냐 이 제도가 그런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법정의견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설치를 안 했어요. 근데 그 반대 의견에서 보면은 이 제도는 즉 청년고용 할당제는 그 적극적 평등 조치가 아니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종래 차별을 받았던 집단들에 대해서 결과를 보존해주는 이런 이제 조치들이 적극적인 보존 조치 내지는 적극적인 처우라고 하는데 이 고용 영역에서요. 고용의 영역에서 이 청년 집단들은 기존의 우대 집단이지 이들이 이제 차별을 받았던 집단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기존의 고용 영역에서 우대를 받았던 집단에게 또 어떤 혜택을 베푸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적극적 평등 조치 내지는 적극적 초의의 의미는 아니다. 라고 봤기 때문에 일단 분류표상으로 적극적 평등 조치로 분류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적극적 평등 조치로 논의되는 대표적 예가 이제 장애인 고용할당제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당연히 장애인 이런 분들이 예전에 계속 이제 차별을 받아왔던 집단들이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그 차별의 효과를 보존해주는 이런 결과 보존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헌재가 이제 합헌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적극적 평등 조치의 대표적 예로 인식됩니다. 자, 근데 이제 청년고용할당제. 요거는 일단 소수 의견에 따르면은 이들은 이제 고용 분야에서는 차별을 받아왔던 집단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인 평등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넘어서서 법정 의견은 그걸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넘어서도 되는데 결론은 합헌입니다. 둘 다 공의 합헌이에요. 그래서 그 제도의 유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하기 전에 일단 결론부터 둘 다 합헌인데요. 그 취지는 해설로 가보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법정 의견의 취지는 요거밖에 없어요. 볼도 보십시오. 상당한 예외를 두고서 3년간 한시적으로만 시행한다. 상당한 예외, 한시적 시행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차별적 요소, 청년이 아닌 다른 집단들에 대한 차별 요소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이게 이제 그렇게 불합리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합헌으로 봤는데 상당한 예외를 둔다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 지문에서 봤듯이 공기업 분야, 공공 분야에 한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기업체 분야는 이제 사기업 그 사적 분야까지도 이런 강제를 설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예외를 두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그 침해의 정도가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네, 맞습니다. 첫째 줄에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고 이런 데 체크를 해둘까요? 자, 일단 요 비교 판례가 있어요. 똑같은 권한대행 사유 조항 속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함께 무지된 바 있는데 한 조항은 합헌 나와서 유지되고 있고 이 조항은 위헌 나와서 삭제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비교하시면서 외워야 잘 외워지는데 단체장이 형사 기소되어서 구금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소되어 구금되었을 때 이때 이제 권한대행을 설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헌재가 합헌 결정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구금되었다라는 그 효과, 구금의 효과가 결국 권한대행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구금 효과, 예, 옥중 결제의 효율 저하. 옥중에서 이제 결제를 한다. 예, 단체장이 그대로 이제 자신의 권한을 유지한다면 부단체장이나 이제 그 다음 밑에 이제 하급 실무가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제 그 옥에 찾아가야 되잖아요. 가서 이제 그 구금 상태에서 브리핑하고 또 그 결과를 바꿔야 되는데 보통 이제 형행 이제 행형의 이제 실무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면접 시간이 변호인이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10분을 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분의 범위 내에서 결제를 받는다는 것. 이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구금의 효과로 인해서 권한 대행의 필요성이 당연히 상쇄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옥중 결제의 효율 저하라는 당연한 속성 때문에 이거는 합헌으로 봤어요. 근데 자 이제 우리 지문에 있듯이 단체장이 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다. 자 형을 선고받고 체크했죠. 그 근처에도 한번 써봅니다. 일단 구금이 요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금 요건, 즉 아까 봤듯이 옥중 결제의 효율 저하라는 권한 대행의 당연한 필요성을 상정할 수 있는 이런 구금 요건이 이 사유에는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형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1심 선고든 1심 선고부터 권한 대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선고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것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 확정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구금의 요건이 없다. 즉 합리적인 권한 대행의 어떤 사유가 설정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형 확정도 요구되지 않는다. 자, 이 말은요. 요거는 27조 상위 가면 우리 헌법에 무죄 추정 원칙이 있습니다. 예. 무죄 추정 원칙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누구나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는 우리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금이라는 권한 대행의 상정이 필요한 당연한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형 확정도 요구하지 않는 이런 조건들은 결국 이제 합쳐서 보면 어때요? 불합리하게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하게 무죄 추정에 반하는 조치다. 이렇게 봐서 우리 제가 위헌으로 봤어요. 그래서 결론만 잘 챙기시고 뭐 또 구체적인 분석적인 내용들을 해설을 통해서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갈게요.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 연령의 상한을 32세로 제한했다. 아주 옛날 이제 제도죠. 지금은 이제 응시 연령 제한 같은 것들이 대부분 다 없는데 자 요거 위헌 나왔었어요. 취지는 2번 해설로 가시면 됩니다. 볼드 보십시오. 6급 및 7급 공무원, 즉 5급 밑에 이제 하급 공무원들의 응시 연령 상한이 35세였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대조해 보니까 보다 이제 상급자 같은 경우가 하급자의 응시 연령보다 낮다 보니 자칫하면 이 연령이 역전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상급자보다 하급자가 나이가 더 많은 이런 경우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전체로 봤을 때 합리적인 별로 이유도 없이 위계 체계의 혼란 내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이다 해서 우리 현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계 체계 혼란을 초래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취지고요. 자, 그다음 이제 3번 문제 보십시오. 공무담임권의 보호 영역에는 공직 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 승진 시험의 응시 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 기회의 보장 등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두 줄 앞쪽까지 잘 나갔어요. 잘 나가다가 두 줄의 그 심표 다음 이하가 틀렸습니다. 자, 해설로 가보시면 공무담임권의 보호 영역에는 취임 기회의 자의적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 또는 직무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거는 이제 좀 압축해 보면 공무담임권의 이제 보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신분 보장과 취임 보장. 취임 보장과 신분 보장. 이 두 가지를 의미하거든요. 취임 기회를 보장하며 취임 후에 이제 신분 이런 것들을 또 보장하는 함부로 박탈당하지 않는 두 가지를 내용으로 해요. 근데 지금 이제 후반부에 제시되고 있는 자 해설 다만 보십시오. 다만 승진 시험의 응시 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 기회의 보장 등 공무원 신분의 유지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내부 승진 인사에 관한 문제는 공무담임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렇게 정리된 두 가지 내용 어디를 아무리 넓게 보더라도 승진 기회의 보장 이런 어떤 보장 요소까지는 내포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임 보장과 취임한 이후에 신분을 보장한다. 이런 이제 일반적인 보장의 수준에서 봤을 때 승진 기회 면에서 또 보장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당연한 이제 일반적인 이제 배경 속에 당연히 내포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권의 내용이 아니라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4번. 예, 요거는 뭐 아주 일반적인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으로 가죠. 대통령의 사명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사명권 1번 지문이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가명과 특별 가명 이렇게 이제 사면법에 규정되고 있는데, 이제 일반 가명은 이제 일반적인 어떤 대상 영역을 가지고 효과도 상당히 그에 대응해서 일반적으로 보다 더 큰 효과들을 좀 예정을 해요. 그러나 이제 특정한 자를 지정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특별 가명 이런 것들은 그 특정인에 관해서 이제 한정적으로 상대적으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효과도 한정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 대상, 효과 이런 것들을 상대적이냐 광범하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대조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일반 가명은 형 자체, 받은 형 자체를 변경시키는 이런 약간 이제 포괄적인 효과를 예정하지만, 특정한 자에 대한 가명, 즉 특별 가명은 형 집행을 좀 경감시켜주는 이런 결과이지 받은 형량 자체를 이렇게 줄여주는 법적인 이제 형량 자체를 법률관계 자체를 줄여주는 이런 내용들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또 오지로 출제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정지문으로 출제되는 양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2번으로 가봅니다. 일반 사면뿐만 아니라 특별 사면의 경우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국무회의 심의 제도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을 보좌하고 견제한다 이런 의미를 이제 내포하거든요. 예, 대통령을 이제 보좌하는 게 주된 것이고 이제 약간 이제 통제성도 가지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남용 이런 것들을 약간 내부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장치로서 마련된 것이 이제 국무회의 심의다. 이런 취지로 본다면 일반 사면이나 특사나 모두 정치적인 남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면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즉 내부 통제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 89 구조에 규정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3번.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 쉽게 하면 형 집행을 완료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복권의 실효성 확보 취지예요. 복권이란 것이 그 개념 자체가요, 권익, 권리나 권한 이런 넓은 의미의 권익이 원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걸 줄인 말이죠. 권익의 원상회복. 자, 이런 이제 개념 취지를 가지고 있어요. 복권, 권익을 원상회복시킨다. 이런 이제 의미다 보니까 형집행이 지금 유효한 사람들한테 복권을 단행해봤자 그 형집행에 당연히 부수될 수밖에 없는, 속성상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그런 제한적 요소들이 결국 남기 때문에 결국 원상태로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로 돌아갔다. 이제 이런 의미들을 부여하는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권을 단행하는 실효성, 복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형집행을 완료한 자들에 대해서 복권을 단행하도록 명시되고 있습니다. 사변은 아주 이제 일반적이고 지엽적인 구성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오지문으로 나오긴 했지만은 요거는 이걸 알고서 풀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나머지 1, 2, 3번을 알고서 전체 답을 내려라 이런 취지로 나온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저 위에 난도를 상급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출제 가능성이 없는 단순한 지엽적인 조직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밀하게 분석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로 가죠. 선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 헌법 24조의 선거권의 규정이 있어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선거권이 국민의 권리일 것이다 이런 것들은 헌법을 안 배웠어도 누구나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에서, 그죠? 대표를 뽑는 권리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만 그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앞쪽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법률이 정하는 바라는 이제 명문의 이제 헌법 규정 때문에 이 선거권은 이제 형성적 법률 여부가 명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권리를 제한하는 의미가 아니라 권리를 구체화하고 형성하는 내용의 어떤 입법권이 헌법에서부터 예정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 정치적인 그 권리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참정권 이쪽에서는 그 형성성을 아주 강조하는 것들이 통례입니다. 학설이나 판례나 선거권의 뭐 어떤 그 행사나 구체적인 행사나 그 보장의 범주나 이런 것들이 뭐 그냥 관념으로 또 바로 이렇게 확 구체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을 통해서 형성되어 가야 될 법 친화성을 상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한 이제 다른 뭐 자유권 이런 영역보다는 상당한 이제 형성성 내지는 형성권을 많이 부여하는 영역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선거권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의미에서 위임을 한 것이지 그 선거권의 개념 설정권마저도 근원적인 선거권의 개념 설정권마저도 입법부 니네가 무조건 정해라 이런 식으로 위임을 한 취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권이란 개념 자체는 헌법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념이나 어떤 개념의 뜰들은 헌법적 차원에서 이미 마련되는 것이고 그 이제 구체적 실현을 위한 이제 그 사안들을 형성을 하라 이런 취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추출되어 보세요. 그럼으로써 법률 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 입법권 유보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들렸어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하에 있다. 입법권의 유보란 표현은 이제 보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무를 유자에 보존할 보자 이런 한자어인데요. 그래서 반대로 뒤집으면 같은 말이에요. 유보 내지 보류. 그래서 포괄적인 입법 형성권이 형성권이 입법자에게 보류되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최소한의 개념 설정은 이미 헌법적 차원에서 전제되어 있고 그 뜰 속에서의 구형권, 구체적 형성권이 위임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옳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표현들을 해설을 대주해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가죠. 요거는 그냥 조문입니다. 조문을 그냥 뭐 양념으로 넣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넘기도록 하고요. 재출제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자, 3번. 선거일현재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자, 첫 줄. 이런 지문들도 이제 판례가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출제성이 농후합니다. 다양한 곳에서 출제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구분하실 게 첫 줄 맨 앞에 선거일현재 선거범으로서 선거범 체크해 보세요. 선거범. 네. 그 범죄 유형에 따라서 헌재의 어떤 합헌위원회 판단도 달라요. 그래서 선거범에 대해서 이런 규제를 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헌재가 일반적으로 선거권 제한, 피선거권 제한 조항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선거범이 아닌 다른 범죄, 즉 비선거범죄, 일반 범죄죠. 뭐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비선거범죄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일률적인 선거권 제한을 하게 되면 위헌이란 판시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선거범에 대한 제한과 그렇지 않은 것의 제한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거범의 선거권 내지는 뭐 피선거권의 제한. 네, 이거는 지금 현재 전부 합헌으로 판시가 이제 나와 있는데, 다만 이제 비선거범, 일반 범죄, 선거 범죄와 이제 어느 정도 실적으로 유사한 성격이 전혀 없는 비선거범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게 되면 자, 요거는 위헌인데 조금 더 나눠볼까요? 자, 위헌이 나왔는데 그 대상자들의 이제 유형에 따라서 그 위헌의 결정 유형이 또 선고 유형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집행유예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들 이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뭐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선거권이 없다. 이런 뭐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단순위헌이에요. 단순위헌으로 완전 폐지됩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수형자, 집유자 외에 이제 감방에 가거나 하는 이제 실수형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가 헌법불합치라는 이제 변형 결정을 선택했어요. 헌법불합치, 줄여서 이제 헌불이라고 할게요. 헌법불합치. 여기서 우리가 정형결정, 변형결정, 뭐 그 유형, 취지 이런 것들을 나눠서 설명드릴 수는 어렵겠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학습을 통해서 체득하시는 문제고 이번 강좌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 형식이 나눠졌단 말은 그 결정이 담고 있는 취지가 다르다는 뜻인데요. 단순유연이 들어있단 말은 집유자는 일단 그 사회활동이 보장되고 있죠. 그죠? 집행이 유예됐다는 말은 형 선고는 내려졌지만 구체적인 집행에 들어가지 않고 몇 년 동안 조용히 잘 살면은 집행을 안 할게. 이런 이제 유예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활동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활동이 보장됐다는 말은 그만큼의 비난성의 약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난성의 축소. 그래서 사회활동 내지는 사회생활이 보장되고 있는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사회적 비난성, 책임성, 형벌을 받아야 될 책임성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나머지 실형을 이제 실형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이제 수용자들의 경우는 비난성이 상대적으로 이제 강화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피난성이 상대적으로 이제 강한 집단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규제의 필요성, 제한의 필요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대표의 선출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참여자들을 구분해야 될 시립 같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의 근간을 유지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 너무 막연하고 일률적이기 때문에 이걸 좀 고쳐라. 이런 의미에서 헌법 불합치. 그래서 위헌성이 있으니 입법자가 알아서 고치시오 하는 이제 위헌성을 확인하는 결정을 해주는데 지배자 부분은 이제 비난성이 너무 약한 집단이다. 사회상이 보장되고 일반인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비교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 지배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그래서 이런 비교법적인 비교나 그 속성에 따른 비교 여러 가지를 이제 다양하게 접근했을 때 결국 이들에 대한 이제 규제는 그냥 단순유연이다. 그래서 아예 제도를 싸그리 없애라라고 해서 지금 그게 이제 개정법에서 고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범에 관한 규제인가 아니면 비선거범에 관한 규제인가 이런 것들을 일단 먼저 구별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비선거범의 규제에서는 또 집유자, 수용자 이렇게 나눠서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마련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개정법에서 다 반영되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3번의 해설로 한번 가볼까요? 선거일연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가로 지나가십시오. 앞에 건 지나가고 그다음 이제 줄 그어보세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까지 적어보세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포인트가 1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예전에는 1년 이상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일률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위헌 나왔고 그래서 지금 1년 이상 해서 상당히 이제 그 법원의 재판 실무를 봤을 때 1년 이상의 실형이 떨어지는 집단들은 비난성이 상당한 정도로 고려됐다라고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이상 실형을 받는 집단들로 좀 한정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체크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괄호 보세요. 두 줄 뒤에. 자, 다만 이제 선거권 제한 조항인데요.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선거권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들, 즉 집유자들은 선거권의 제한이 없다라고 해서 헌재의 취지를 그대로 고려한 법 개정이 존재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문제로서도 나올 수 있고 향후에 출제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판례가 나올 수도 있고 그 판례가 구현되고 있는 이제 법 조문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호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해 놓으시기 바라요. 자, 4번 문제로 가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관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 기간으로 본다. 네. 조문책이 그대로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하자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특히 이제 헌법 조문 문제가 아주 비중을 가지는 이수제 시험을 이제 고려한다면 이게 헌법에 규정된 건가 아니면 법률에 규정된 것인가, 상위법의 규정인가 하위법의 규정인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도 또 출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제 맞는데 맥락을 짚어볼게요. 첫 줄. 선거일은 이제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 5년 이상 국내 거주, 통산 거주 요건으로 이해합니다. 통산 5년 거주. 그래서 이제 계속 거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5년 이상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총 거주 기간을 합산했을 때, 통산했을 때 5년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유력가들이 보면 그 대외 활동, 국제적인 활동 이런 것도 많고 또 뭐예요? 정치적인 탄압을 피해서 외국에 망명하는 경우들이나 이런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DJ가 뭐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는 뭐 이런 시절에 약간의 그 뭐 정파들 간의 야합을 통해서 야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정파들 간의 어떤 빅딜을 통해서 이런 규정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이상 국내 거주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계속 거주가 아니라 통산 거주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40세 이상 국민, 40세 이상 이제 요거는 헌법상입니다. 헌법 조문에 직접 명시되어 있는 연령 조항이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보면은 다 이제 법률, 공직선거법 이런 법률에 하위법에 명시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40세 이상이라는 이제 연령은 이 지문 체계에서 헌법 사항이고 그다음에 5년 이상 거주는 통산 거주 요건이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8번 문제로 가죠.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국회가 의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해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결할 때는 무자격 결정, 자격 심사 제도를 묻고 있는데요. 자격 심사의 무자격 결정은 그 효과가 중요합니다. 의원직 상실 효과를 가집니다. 의원직을 박탈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직을 박탈하는 이제 아주 가중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그 요건들도 엄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줄에 보시면 일반적 족수가 아니라 가중적 족수가 명시되고 있습니다. 자,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합니다. 제적, 지금 현재 제적하는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가 형성됐을 때만 나가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높아요. 그래서 뭐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 이런 이제 국회 합의 과정의 일반 정족수보다 훨씬 높은 정족수예요. 또 비교를 하나 하시면 자, 징계제도가 또 있죠. 자격심사제도와 구별되는 징계제도가 있는데 징계제도는 일반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의 의무 위반성을 통제하는 장치예요. 그러나 이제 그 자격심사는 적격성을 통제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의무 위반성의 통제냐, 적격성의 통제냐, 그 취지에서 이제 의미가 약간 다른 제도인데, 어쨌든 징계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이제 징계 조치들이 있죠, 그죠? 경고, 뭐 출석 정지, 사과, 뭐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은 제명이라는 아주 또 의원직을 박탈하는 강력한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징계에 따른 제명과 그다음 자격심사의 무자격 결정. 네, 요 두 가지는 공이 의원직 상실 효과를 예정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 정족수도 똑같이 높아요. 효과가 똑같으니까 고려되는 정족수도 다 이제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해요. 또 조금 더 나가자면 이 징계 제명의 그 정족수, 요거는 헌법에 직접 명시되는데 자격심사 무자격 결정의 정족수는 헌법에는 없고요. 국회법에 비로소 명시되긴 하는데 그런 문제까지 나온다면 이거는 뭐 좀 지연 말단이다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국정조사위원회는 의결로서 국회의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고 폐회 중에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국회 의안 심사 과정에 필요한 심사를 꼭 뭐 책정된 회기 중에만 한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회의의 실효성, 국회 기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근데 그 활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서류의 제출이나 당사자의 참여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할 텐데 그때 자, 두 줄 뒤에 의장을 격려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장을 격려하는 게 가장 이제 절차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이기 때문에 절차 적정성 관점에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의장을 격려하는 게 타당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폐회 중의 활동이죠. 폐회 중의 활동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제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기간 중의 활동이기 때문에 의장을 다시 불러가지고 깨워가지고 뭐 또 그 의장을 거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의 실효성 면에서 국회 기능의 조사의 실효성 면에서 폐회 중 활동을 인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의 실효성이란 관점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 자, 경유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설로 가시면 쳐줘 보세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서 국회의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다. 폐회 체크합니다. 조사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취지도 마지막 줄 보시면 어떤 뭐 서류 제출이나 당사의 출석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의장을 격려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어요. 아니할 수 있다. 뭐 아니할 이제 체크 놓습니다. 다 이제 조사의 실효성 관점이 관철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3번 질문입니다.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미리만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미리. 사전 동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제 이런 오지문들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4번. 국회는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제 국회 동의사항 이런 것들이 아주 빈출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한복에 정리할 수 있는 이제 방편들이 있어야 되는데 해설에 가면 이제 60조 1항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고요. 60조 2항에도 규정이 있어요. 국회 동의권이 뭐 선전포고나 뭐 외국 군대나 외국 군대의 국내 주류, 우리 군대의 외국 파견 이런 각종 이제 전쟁 수행과 결부되는 이런 이제 사항들에 대해서 동의권을 설정하고 있는데 요걸 이제 60조 1항과 2항에 명시된 것들을 다 합쳐 보아야 됩니다. 자, 헌법 제60조 1항과 2항. 전체 이제 국회 동의권 사항들이 있는데 두 문자입니다. 네, 이런 두 문자를 외우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우리 해설에 가면 이제 나와 있는데 해설을 볼까요? 자, 둘째 줄 보세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주는 죄. 재정 부담.
네, 그 다음에 첫 줄 보시면 중간에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국. 예, 그 다음에 각종 동맹 설정, 예, 동맹 내지 혈맹을 설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합의사항들. 그게 이제 첫 줄 맨 앞에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동맹을 설정하는 의미가 포괄적 의미가 설정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밑에 그 줄 맨 뒤에 우호통상항해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도 동맹 설정과 결부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무역, 단기간의 무역, 개별적 무역을 관계를 체결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어떤 우호관계를 예정하는 무역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우호통상항해조약 이렇게 두 문자를 쳐놨지만 이것도 원래는 이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예, 말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뽑아낸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주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네, 여기에 잘 안 보이네요. 예, 노안이 와서 그런가 봐요. 첫 줄 맨 뒤에 있죠. 이제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전쟁과 결부될 수 있는 사안들. 일단 60조 1항의 두 줄 앞에 보시면 강화조약. 강화조약이 이제 전쟁 종결 조약이라고 하거든요. 전쟁을 끝내는 합의들. 그다음에 60조 이항에 보면 이제 선전포고, 전쟁 개시, 그다음에 이제 군대의 뭐 주류나 파견 이런 것들을 다 동의사항으로 삼고 있어요. 전쟁과 결부되는 합의들. 그다음에 이제 입자, 예, 입이 이제 그 두 줄 뒤에 나와 있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입니다. 주로 이제 비자기 집행 조약 뭐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국내법을 통한 어떤 그 법규범의 그 보강, 예, 지원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구체적 지원이 가능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자기 집행 조약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접목되는데요. 잘 몰라도 되겠습니다. 잘 몰라도 되고 그냥 입법 사항에 관한 즉 국회에 입법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입법권자의 고유 권한 행사를 지금 대통령이 체결한다. 이런 것들이면 당연히 입법권자의 허락을 받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입법 사항은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대통령이 체결 비준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해보다는 정리와 적용입니다. 제국동맹, 우주전쟁 돌입, 스타워즈 두 문자예요. 그래서 제국동맹이 우주전쟁에 돌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숙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연습도 해 두셔야 됩니다. 9번 문제 이하는 좀 휴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